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물어보면 조용해요. 예,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1년 동안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저는 교직에는 뜻이 없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이제 그때 IMF가 나고 그래서 이제 전문직으로 취직을 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를 공부하고 이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재무부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이제 다시 국어교사로 전공을 살려서 지금은 국어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인회계사를 공부한 이유는 이제 일반적인 국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일하기 쉽지 않아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었고요. 네, IMF 이후에 미국 회계 기준으로 이제 많이 회사들이 회계 기준을 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 수요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학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제가 취직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국어국문과 출신이고 경제 경영 쪽은 하나도 모르다가 회계를 다시 공부했는데 이제 공부 과정도 조금 공부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것은 시험에 합격했지만 합격하고 나서 이제 뽑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전공자나 이제 경험자를 더 선호하는데 저는 이제 비전공자의 경험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서 이제 일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직장을 결국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 일이 또 이제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우연한 기회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국어를 전공한 교사를 뽑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제가 수업을 저는 일반 공립처럼 국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수업을 디자인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1학기 때는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부교재로 사용하고요. 2학기 때는 최인철 교수의 이제 프레임 이거를 이제 부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평범하게 이제 국어 교과서만 공부하고 외우고 이런 수업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학생들이 뭔가 토론식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한 학기의 책을 한 권을 다 읽고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글도 쓰고 이러한 수업을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디자인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발표 수업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은 꼭 물어봐요. 선생님 발표에 대한 대본 적어와도 되나요? 스크립트 적어와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적어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보고 줄줄줄 읽으면 안 된다. 그거는 발표가 아니다. 그거 그냥 보고 읽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PPT로 만들고 앞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앞에 나오면 당연히 떨리죠. 같은 반 친구들이라도 앞에 나와서 말하면 떨려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그걸 떨리니까 스크립트를 보고 그냥 줄줄줄 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더 말하기를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하든 자기 생각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 자연스럽게 말하는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론식 수업을 좀 더 이제 기획을 하고 더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면 책을 읽는 친구들이 굉장히 희귀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마저도 이제 만화책이 많습니다.
뭔가를 읽는 친구들이 굉장히 점점 드물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아이들이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이제 질문거리도 나오고, 이제 질문거리가 있으려면은 이제 뭔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뭔가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유튜브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방송들을 보면 유튜버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책을 읽고 책의 내용으로 이제 서로 이제 아이들과 서로 토론식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의 생각과 책의 저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친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이제 읽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요즘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의 문해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제 저는 이제 국어와 한국사를 또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제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라서 좀 더 어려움이 많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자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역사책을 읽을 때 주로 문제가 더 많이 되는데요. 국어책보다도 이제 한국사 책을 읽을 때 그 단어들이 역사의 책에서는 더 한자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방송들에서, 공중파 방송에서조차도 이제 줄임말이나 이제 외래어가 너무나 많이 남용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고요. 아이들이 한자를 이제 많이 알지 못해서 이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거기에서 이제 읽고 뭔가 이해가 되어야 질문거리도 나오고 자기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질문도 잘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확립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저희는 또한 더 특이하게 이제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국어를 제외한 다른 수업을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말로 된 책보다는 영어로 된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우리말보다는 영어로 된 책이 더 편하게 쉽게 술술 읽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자 공부를 따로 하는 아이들도 물어보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하지 않고 있고, 세대상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저희 이제 미디어에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세대상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분명히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 세대, 또 젊은 세대의 그 문해력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린 아이들의 그 문해력, 이제 그런 독해력이 이제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국어 교과서에 질문을 만들기가 나와요. 국어 교과서에 주어진 질문을 읽고 사실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또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그 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로 나와 있는 질문에 답을 적기 바쁘더라는 거죠. 그거는 예시로 나온 질문에 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질문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만들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해시키는 데만 해도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질문을 만들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그 2010년에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었는데, 그 마지막 폐막식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폐막식장에서 주최 측인 한국 기자들에게 마지막 질문할 기회를 주었었죠. 그런데 한국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 기자가 번쩍 손을 들면서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 웃으면서 한 번 더 그래도 주최 측이니까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영어의 문제라면 통역을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머러스하게 한 번 더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는데 정말로 끝끝내 단 한 명의 기자도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질문 기회는 중국 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사건을 두고 끝난 뒤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못한 것이냐 아니면 질문을 안 한 것이냐 이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 기자는 마지막 질문거리를 준비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기자들은 이제 준비를 해온 것인지 안 해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중요한 순간에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건이 그 아이들의 모습과 그 사건이 겹쳐지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저렇게 질문을 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제 뭔가 이제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질문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생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일단 내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내 질문을 듣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웃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질문을 뭔가 한다는 것이 약간 튀는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G20 마지막 폐막식장에서도 기자들마저도 쉽게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뭐 교수님 강의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수님 마지막에 질문하라고 하면 아무도 질문 안 해요. 빨리 끝나고 이제 가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이 튀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웃을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그래서 쉽게 질문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딱히 이제 토론을 한다기보다 이제 제가 부교재로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제 소위 딜레마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그런 문제를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책을 읽고 그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물어보면 조용해요. 예,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자기 의견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딜레마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은 아이들이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성과 반대가 있는 문제라면 내가 찬성을 해야 되는지 반대를 해야 되는지 아직은 이제 아이들이 미숙해서 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론식 수업을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대답을 많이 안 해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가 안에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해서 그 자기의 생각을 이제 문장으로, 논리적인 문장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교사의 역할은 그 아이들의 생각을 질문을 통해서 이제 끌어내도록, 스스로 말하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저는 이제 저의 생각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어른의 생각이 조금 더 그래도 맞지 않을까, 선생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이제 아이들은 그게 더 맞다고 거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고, 한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아이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도 그런 점은 그렇게 생각한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나의 의견과 다른 친구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정말 이런 제대로 된 토론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생각이 확장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해당 지문을 읽기도 벅차고 또 이해하기도 벅차지만 이렇게 친구들끼리 자기의 생각과 다른 친구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신기해해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자기가 이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조금씩 더 말을 하고 싶어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조금씩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 조금씩 관련 문제로 이제 관심을 확장시켜 나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침없이 말을 잘 많이 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일단은 이제 호기심이 많고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아이의 성향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말을 하기를 좋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외향적인 아이들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들의 말을 이제 유심히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이제 자기 생각은 잘 얘기하지 않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이제 호기심이 많고 이제 또 질문이 많아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꼭 물어봐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질문이 많은 친구들.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물어보면 이제 뭔가를 많이 읽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뉴스를 같이 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부모님과 같이 저녁에 뉴스를 같이 보는 친구들 물어보니까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뉴스를 같이 보는 아이들은 이제 시사적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이제 토론거리로 나왔을 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네, 그런 공통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토론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일단 저는 부모님들께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던지시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질문을 듣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듣게 되면 뇌가 사고하기 시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 줌으로써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끌어내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자라나는 과정이고 자기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자기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나 책에서 읽고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런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어른들이 그거를 이제 어떤 생각을 정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른들은 다양하게 이제 그 상황들을 알려주고 거기에 올바르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아이의 생각을 이제 끌어내시라는 겁니다. 질문을 올바르게 던지셔야 이제 아이들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과 디베이트는 우선 정해진 형식이 있느냐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 토론이 영어의 디베이트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이제 우리말의 토론을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이제 디베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디베이트라고 하면 발언 순서와 시간까지도 정해져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제약이 큰 토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베이트 대회에 나가는 친구들은 이제 토론 방식이라든가 토론 방식에 따라서 이제 발언 순서도 정해져 있고요. 발언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감점도 받게 되고요. 근데 우리말에서의 토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더 광범위하게 정해진 형식은 그렇게 토론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하는 것을 다 토론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 것들도 토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서 책에서 주제를 하나 뽑아서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토론이라고 우리말에서는 부르기 때문에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베이트를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AI도 디베이트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I 디베이터, 프로젝트 디베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201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BM에서 만든 프로젝트 디베이터라는 그 AI, 컴퓨터 AI 디베이터와 인간이 이제 디베이트 대결을 벌였어요. 그 프로젝트 디베이터와 인간 대표는 헤리시 나타라잔이라고 그 세계 디베이트 챔피언이었던, 유럽 디베이트 챔피언이었던 사람이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이제 대결을 벌였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인간과 AI 디베이터가 토론 대결을 벌인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인 해리시 나타라잔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앞으로는 토론도 디베이터가 하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디베이터를 개발했던 그 연구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디베이터가 2016년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토론 디베이트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년에는 중학교 수준, 2018년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디베이트 수준을 가지게 되었다고 개발자가 얘기했거든요. 이런 속도로 가면은 이제 곧 인간의 토론 능력을 추월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토론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미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그림, 작사, 작곡 이런 여러 예술적인 부분에서조차 지금 AI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토론까지도 이제 AI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이제 토론하는 것까지 디베이터에게 맡기겠냐 이거죠. AI 디베이터에게 맡기겠냐 이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더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베이트를 이제 잘하는 아이와 디베이트를 그런 활동을 잘 하지 않았던 아이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디베이트 세계 챔피언인 서보현 씨인데요. 그 서보현 씨가 디베이터라는 책을 내서 이제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서보현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어릴 때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갔었는데요. 영어가 매우 서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도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조별 수업을 하게 될 때 영어가 서투니까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같은 조인 아이들이 서보현 씨와 같은 조가 되기를 좀 꺼려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조용하고 말 없는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웬만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이제 5학년 때 어쩌다가 이제 디베이트 반에 덜컥 가입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디베이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디베이트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배워 나가면서 자기가 찬성 측 발언자로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보현 씨가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호주 중학교 대표, 고등학교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디베이트 대학생 대표, 대학생 디베이트 챔피언, 그 다음에 호주 국가대표 디베이트 팀 토론 대표팀 코치,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 토론팀 코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완전히 발전시켜 나가고, 영어의 문제도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이제 전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 세계 디베이트 챔피언으로까지 거듭나는 그런 변화가 보여졌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토론 대회에 나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토론 대회에 나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신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디베이트를 잘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 입시 시험을 잘 본다거나 수능을 잘 본다거나 이런 거에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드로 윌슨,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버락 오바마, 자, 공통점은 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죠. 그런데 이런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학교 시절에 디베이트를 굉장히 즐겨서 했다는 것이죠. 디베이트를 즐겨서 했다고 이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말만 잘해서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디베이트만 잘해서 물론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리더로 성장할 때 리더라면 앞에 나가서 공적인 말하기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론, 디베이트를 잘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공적 말하기에 이제 강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갈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논리적인 아이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로 기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던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같이 읽든 뉴스를 같이 보시든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잘 던져주세요.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써 아이의 깊은 생각을 끌어내고 부모님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통한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